안녕하세요. 문제풀이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 수업을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진도를 보고 나중에 5월 달은 일단 교생 실습 기간이니까 토요일만 수업하도록 하고 나중에 6월 달 넘어가서 진도가 너무 늦으면 일요일 날 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가 작년에 나온 거여가지고 작년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한 것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작년의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지 6번, 6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에 소염제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소염제라 하는 것이지.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틸살리실산은 다른 말로 상표명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은 아세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산이지. pKa 값이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은 다음과 같이 해리된다. A는 애시드 A입니다. 그래서 애시드가 H를 가진다는 것은 산의 형태란 뜻이고, 이 애시드가 이온화되어서 엄전화를 띤 형태, 즉 짝염기의 형태. 원래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니까 산이 물과 반응을 해서 산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려서 엄전화를 띠는 형태가 되게 되고, 물은 수소이온을 제공받아서 H3O 플러스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짝산이 되고 얘가 짝염기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알짜 반응식을 적을 때 흔히 알짜 반응식에서는 용매인 물에 대한 것은 지워버리니까 여기에서 H2O와 여기에서 H2O를 지우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짜 반응을 보면 산해리 반응이 되게 됩니다. 산이 A-와 H 플러스로 분해가 되는 것이니까 해리 반응이다. 이 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 해서 애시드에 A를 적어서 pKa라 한다 했지. 아세틸살리실산이 해리되어 A-와 HA의 농도가 같아지는 pH를 구하라. 여기서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대입해야 되겠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 따라서 pH가 pKa와 같다라면 로그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가 0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A-의 농도가 HA의 농도와 같다. 산염기의 농도가 같은 상태에서 pH가 pKa와 같다. 얘는 pKa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둘에 대한 농도가 같아지는 pH를 구하라 했으니까 pH는
pKa 값과 같은 pH 3.5이다. pH 1.5인 위장에서 A-와 HA의 농도 비율을 구하라.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pH가 pH가 1.5이고 pKa 값이 3.5가 되므로 따라서 로그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는 2를 만족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이 HA의 농도분의 A-의 B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얘는 10의 제곱이라 해도 되고 혹은 100이라 해도 되고 이것이 니은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니은에서 얘는 설마 로그에 대한 혹은 여기는 이 함수에 대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다. 이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함수를 빌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식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출 문제 또한 마찬가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으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마 로그 값을 계산을 못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 그지? 아, 잘못했네. 여기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아세틸살리실산은 체내에서 효소인 COX 이 단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외워두고, 아스피린이 하는 기능은 COX를 억제한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COX를 억제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게 된다.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다 적으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기능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기능이 면역에서 면역에 대한 기본 반응이 염증 반응인 거지. 염증을 촉진시키게 되고 또 하나가 현재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말은 감염원이 체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염원에 대한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발열을 촉진시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염 부위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것이, 즉 몸에 이상이 있는 부위를 인지하는 자극을 우리는 통증이라 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면역에 대한 기본 반응이 염증, 발열, 통증이다.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아스피린에 대한 목적은 소염, 즉 염증에 대한 것을 억제하고 해열, 발열에 대한 것을 억제하게 되고 통증 완화, 통증에 대한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대신 프로스타글란딘이 소화계에서 하는 기능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랬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억제가 되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했었을 때 야기되는 부작용은
위산의 과다 분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증상이 소화성 궤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아스피린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두고, 만약에 문제에서 아스피린이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위장에서는 흡수가 되는 이유를 제거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pH가 장 내강이 8부근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pH 7.4에서 7.8 정도가 되게 됩니다. 위장에서의 pH는 pH가 1에서 2 정도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장에서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위장의 경우에는 얘는 비전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게 되면 막에 대한 투과성이 없다. 비전하형이 되게 되면 막에 대한 투과성이 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위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 하면 되지. 다음. 이번 문제. 생리적으로 중요한 완충용액 중 하나인 인산 완충용액에서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평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얘는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지.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는 하나의 P에 OH를 3개를 가집니다. 3개의 OH가 모두 P와 연결된 OH는 pKa 값이 작아요. 그래서 이들은 수용액 하에서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C에 결합된 OH는 pKa 값이 너무 커요. 예를 들게 되면 에탄올 같은 경우에 이건 우리 문제에서는 안 나오니까 참고로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이 산이 되게 되지. 그래서 양성자를 제공하는 것이 산이므로 산은 H를 가지는 물질이면 전부 산입니다. 대신 H를 가지는 물질이면 전부 산인데 얘가 실제 현재의 용액에서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것이지, 그지? 이것은 무엇을 비교해봐야만 돼? 현재의 용액의 pH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핸더슨 하셀바리식을 적용을 했었을 때 얘가 산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지, 그지? 그래서 수소를 가지게 되면 전부 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도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있어. 얘도 산이다. 대신 우리 몸에서는 산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pKa 값이 너무 높아. pKa 값이 너무 높으니까 얘는 우리 몸의 수용에서는 산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게 되면 C2H5OH가 에탄올이지. 에탄올도 마찬가지 얘가 H를 가지고 있어. 얘도 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pKa 값이 15 이상이야. 그럼 pKa 값이 15 이상이니까 15라고 잡고 pH 7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핸더슨 하슬발리식에 따르면 7 이퀄 15 플러스 로그에 C2H5 OH의 농도분의 C2H5 O-의 농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게 되지, 그지?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이것에 대해서 얘를 1로 뒀었을 때 얘는 10의 8승분의 1이 되게 돼. 10의 8승분의 1이니까 얘는 의미 없다가 되겠지, 그치? 1억분의 1이니까. 1억 개의 분자당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니까 의미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탄이라든지, 메탄은 얘보다도 pKa 값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탄이라든지 혹은 에탄올과 같은 것들은 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지. 이유가 pKa 값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염기의 경우에는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염기야. 수소이온을 받으려니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물질이면 전부 염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부 염기인데 실제 우리 몸에서 염기로 작용할지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 그치? 염기에 대한 능력은 무엇으로 표기해? pKb 값으로 표기한다. 대신 생물에서는 pKb는 사용하지 않고 pKa만 사용한다. 너무 오래전에 한 얘기긴 한데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 배울 때 생각을 해봐봐. pH와 POH 합이 14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지? 그러면 짝산의 pKa 값과 짝염기의 pKb 값의 합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14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pKa 값이 현재의 pH보다 작을 때, 자, pH나 POH는 얘는 용액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때 용액은 주된 주체가 용매인 것이지, 그지? pKa나 pKb에 대한 것은 용질의 성질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pH와 pKa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성질이냐면 이것에 대한 성질이야. 이것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POH나 pKb의 경우에는 이것을 받는 것이니까 전자에 대한 것이지, 그렇지? 물론 이때 전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말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즉 전자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염기에 대한 성질은 강해진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용질의 것이고 얘는 용매의 것이야. 이때 P는 마이너스 로그야. 마이너스 로그니까 P의 값이 작아지게 되면 실제 값은 크다가 되는 거야. P의 값이 커지게 되면 실제 값은 작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pH는 수소이온에 대한 거야. 그러면 얘는 값이 크니까 수소이온이 적다가 되는 거야. 얘는 값이 작으니까 수소이온이 많다가 되는 거야. 화학 반응의 원리는 너무 쉽다 그랬지, 그지? 화학 반응의 원리는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줘. 빼앗기게 돼.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는 거야. 이것이 화학 반응의 원리가 되게 돼. 물리 반응의 원리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물질들은 질서인 상태에서 무질서인 상태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 물리 반응의 원리가 되는 거야. 생물 반응의 원리는 생물체의 반응인 것이지, 그지? 생물체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 생물 반응이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자극이 내 조건을 높이려고 하면, 과하면 줄여주면 되고, 내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이 부족해지게 되면 나는 채워주면 되는 것이 너무 쉽지, 그지?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주면 돼.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주는 것이니까 얘가 많다가 되고 얘가 적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무엇을 준다고? 그렇지? 얘를 준다고. 얘를 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 산이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pKa 값이 pH보다 작을 때 얘가 주로 뭐로 작용하는 거야? 산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럼 pKa 값이 pH보다 커져 버리게 되면 이제는 누가 더 작아? 그렇지? 용질이 더 작지, 그렇지? 용매가 얘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수소이온을 오히려 여기에서 여기로 줘버린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럼 pKa도 마찬가지야. pKb도 마찬가지야. pKb의 경우에는 POH와 비교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때 pKb 값이 POH보다 값이 작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이때는 전자에 대한 것인데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잖아.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 아니고 뭐지? 산화하는 반응이지, 그렇지?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반응은 산염기 반응인 것이고, 전자를 주고받는 것은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야. 전혀 다른 반응이야. 이해가 되겠어? 여기서는 전자를 주고받는다면 안 돼. 전자가 많으면 수소이온을 빼앗는 거야. 전자가 적으면 수소이온을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 얘가 많이 가지고 있어. 얘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이온을 빼앗는 거지. 그래서 pKb 값이 현재의 용액의 pOH보다 작을 경우에 얘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pK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에 대한 성질은 크다가 되는 거야. 즉,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pKb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pKb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염기에 대한 성질이 강해진다는 뜻이야. 염기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니까 얘는 강염기가 된다는 얘기야. 또 예를 들게 되면 H2O의 경우에는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 구조에 대한 것이 얘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것과 관련되는 개념은 뭐가 되게 돼? 극성, 비극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극성이고, 극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형성하게 된다? 부분 전하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부분 전하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H도 가지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산으로도 작용을 하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염기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 HA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A-가 되고 H3O 플러스가 되니까 이때 물은 무엇으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야. 물이 염기로 작용해 준 거야. 근데 베이스가 B는 베이스의 B야, 염기의 B야. 베이스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베이스가 BH 플러스가 되게 되고 얘는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수산화 이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무엇으로 작용해 준 거야? 산으로 작용해 준 거야. 지금까지 했던 화학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인 화학적 상식이니까 우리 시험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좀 익혀두자. 그래야지만 pKa나 pH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장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구조에서 H3PO4가 트리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먼저 물과 반응을 하면 얘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지. 여기에서 H를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얘는 O-인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음전하를 하나를 가지니까 얘가 H2PO4-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염기가 되겠지. 짝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H2PO4- 또한 여기 또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용기가 아직까지 2개가 더 있어요. 얘가 물과 한 번 더 반응하게 되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겠지. 대신 얘는 이제 여기도 반응을 했으니까 여기도 O-인 상태가 되게 돼. 그러면 이가 음이온 상태가 되겠지. 이때는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이지.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또한 아직까지 OH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또 산으로 작용을 해. 그러면 얘는 포스페이트가 되고 PO4 3-가 되고 여기가 H3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얘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산에 대한 성질이 뭐라고? pK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Ka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pKa 값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pKa 값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스페이트는 형태에 따라서 산이 세 가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pKa 값을 세 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은 여긴 이 형태가 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에서는 우리가 인산을 하게 되면 인산은 H2PO4-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리학에서 우리가 소화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인산을 흡수하거나 혹은 배설계를 통해서 인산을 밖으로 배설할 때는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인산에 대한 표기는 이 형태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포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이나, 물론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대사에 대한 것이니까 얘가 되겠지. 세포 생화학이나 분자 생화학이야. 생화학에서 인산에 대한 표기는 이렇게 표기한다. 반면 생리학에서는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pKa 값이 pKa에서 A를 생략을 하고 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pK1이라고 하는 것은 pKa1이 정확한 표기야. A를 빼고 pK라고 표기한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K니까 원래. 얘는 뭐라 그랬지?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얘는 평형상수. 그래서 약속된 글자는 대문자 K이기 때문에 대문자 K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대문자 K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거지. 이큐밸리움에 EQ를 적어가지고 평형상수. 근데 평형상수가 조금 전에 했던 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 해서 KA라 하는 거예요. 염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태에서의 평형상수라 해서 이렇게 KB 베이스에 B를 적었는 거예요. 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태에서의 평형상수라 해서를 디소시에이션에 D를 적어서 KT라 하는 거예요. 얘는 해리 상수이고 어소시에이션에 A를 적고 얘는 애시드의 A야. 얘는 산의 A이고 얘는 어소시에이션의 A니까 결합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자에 대한 것은 굳이 약속된 거 아니야, 알겠지? 첨자에 대한 것은 그냥 사용자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가 왜 빠졌어요? 그건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약속은 K가 약속이 된 거야. 얘는 첫 번째 pKa 값이고, 얘는 두 번째 pKa 값이고, 얘는 세 번째 pKa 값이야. 그러면 첫 번째 pKa 값이 당연히 여기가 되겠지, 그치? 얘가 값이 2.15란 얘기고, 얘가 값이 7.2란 얘기입니다. 얘가 값이 12.4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생물에서 중요한 완충계가 H2CO3가 있어요. 탄산이 있습니다. 탄산의 경우에는 HCO3-. 얘도 이 형태로 적어줄게. 얘도 마찬가지 아직도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뭐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H CO3-가 물과 반응을 해서 CO3E- 플러스 H3O 플러스가 되게 돼요. 얘도 pKa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pKa 값이 숫자는 안 외워도 돼. 문제처럼 제시가 될 것이니까 6.4, 10.3 여기가 6.4고 10.3. 자, 먼저 여기는 인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인산의 경우에 pKa 값이 7.2니까 내 몸의 세포질의 pH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 내에서 완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인산 완충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인산 완충계에서 이 반응이 아니고 이 반응이겠지, 그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 산염기 반응은 pKa 값이 얼마이니까? 2.15니까. 우리 몸에서 산염기로 반응하는 것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 몸에서 산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여기는 이것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인산 완충계가 되는 거야. 탄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몸의 pH가 7.2니까 산염기 반응만 고려한다라면 얘가 이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얘는 이 물질이 CO2와 물이 반응해서 탄산이 되게 돼.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는 이 반응만을 통해 가지고 얘가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형 자체가 이것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평형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포 내에서의 완충 능력을 보게 되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포 내에서의 얘 때문에 실제로 pKa 값이 이걸 배제한 상태에서 측정하게 된 pKa가 6.4인데 실제 우리 몸은 오픈 시스템에서 CO2는 계속 대기로부터 들어오게 CO2는 밖으로 나가고 내가 CO2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통해 가지고 CO2를 계속 생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의 실제 pKa 값은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인산 완충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 탄산 완충계의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이 CO2가 대기와 세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오픈 완충계야. 개방 완충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탄산 완충계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응.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인산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면서 측정한 pH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pKa 값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pH 8.2일 때 인산 완충 용액에서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지? 이 식만 봐도 알 수 있겠지. 여기에 있는 이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야. 를 구하는 식과 값을 제시해라. 식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먼저 시작은 핸더슨 하셀발리 식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핸더슨 하셀발리 식에 따르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이므로 pH는 8.2라고 주어졌으니까 8.2 equal pKa가 7.2라 한 것이지. 더하기 로그에 실제 pKa 값은 6.9인데 얘는 문제를 보다 더 편하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2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제발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산에 해당하는 것이 H2PO4-, 염기에 해당하는 것이 HPO4E-. 따라서 로그에 H2PO4-의 농도분의 HPO4E-의 농도가 1을 만족하므로, 그러므로 H2PO4- 분의 HPO4E-의 농도 B는 10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다음. 삼 번 문제. 표는 트리펩티드. 아미노산이 2개이면 디펩타이드가 되고 3개이면 트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염기 서열은 항상 5'에 3' 방향으로, 아미노산 서열은 N-말단에서 C-말단으로, 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온화 상수이다. 단 트리펩티드는 알파 카르복실기와 알파 아미노기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는 펩타이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왜 줬냐 하면
먼저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주체가 되게 되면 특정 주체가 되는 작용기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알파 탄소라 합니다. 이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라 해서 이 아미노기를 알파 아미노기라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주체가 카르복실기가 아니라 아미노기가 주체라면 마찬가지 이것에 대해서 얘가 알파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알파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는 카르복실기라 해서 얘를 알파 카르복실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알파 아미노기에 얘는 염기의 형태이고 이것의 산에 대한 짝산에 대한 pKa 값을 pKa2라 하는 것이고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을 pKa1이라 합니다. 만약에 얘가 산이나 염기에 대한 작용기를 가진다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pKa 값은 pKaR로 표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미노산은 공통된 특징이 알파 아미노기와 알파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아미노기와 알파 카르복실기 사이에서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게 되면 글루타치온은 트리펩타이드인데 얘가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가 뭐지? 글리신? 글리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가? 글루탐산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입니다. 이때 시스테인이 R그룹의 SH를 가진다 해서 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약자를 적을 때는 글루타치온의 G를 적고 시스테인의 SH, R기를 같이 적어서 약자를 GSH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 글루탐산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글루탐산은 이 형태가 되게 되지. 얘가 이제 이쪽이 M말단 쪽이잖아. 그러면 카르복실기가 펩타이드를 형성할 때 얘가 참여할 수도 있고 얘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글루타치온의 경우에는 얘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알파 탄소라 하면 순서대로 얘는 베타 탄소로 하면 되고 얘는 감마 탄소로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카르복실기는 이름이 감마 카르복실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감마 카르복실기가 여기에는 시스테인의 아미노기와 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돼요. 얘가 시스테인의
알파 아미노기와 펩티드 결합을 형성해요. 이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눈에 들어와. 그러면 여기는 이 트리펩티드는 무엇 때문에 이 부연 설명을 해준 거야? 아스팔트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준 거지. 아스팔트산이 아미노기가 알라닌과 결합을 할 때 얘는 카르복실기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의 카르복실기 중에서 리신과 결합하는 것이 어느 것이 결합했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스팔트산 또한 마찬가지. R그룹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알파 탄소가 되게 되면 얘가 베타 탄소가 되게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는 베타 카르복실기가 되는 거지.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을 주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베타 카르복실기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게 되면 남는 것이 알파 카르복실기니까 표를 읽어줄 때 pKa1을 읽어줘야 되겠지, 그치? 이것에 대한 것은 pKa1이잖아.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pKaR이잖아. 근데 이것이 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얘를 읽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펩타이드이다는 것을 명시해 준 거야.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겠어? 이 상태에서 얘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얘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지.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는 펩타이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장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는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 값을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한 거야. 알겠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작용기 산 염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라닌의 경우에는 얘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pKa 값이 pKa2를 읽어주면 되고 9.9가 되겠지. 아스팔트산은 2개 중에서 얘는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하게 되고 얘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래서 여기 베타 카르복실기라고 적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얘는 입실론 아미노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리신 같은 경우에는 얘가 CH2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입실론에 있는 아미노기라 해서 얘를 입실론 아미노기라고 적어 놓은 거야. 이것에 대한 pKa 값이, 그래서 pKaR을 읽어주면 되니까 3.9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입실론 아미노기가 펩타이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알파 아미노기가 펩타이드에 참여한 것이니까 남아있는 것이 입실론 아미노기가 남아있어요. 이것에 대한 pKa 값이 10.5가 되게 된다. 여기는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니까 pKa 값이 2.2가 되게 된다. 이 트리펩티드는 이론적 등전점이 기역이고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하면 니은극으로 이동한다. 그 말은 등전점을 구하고 pH 9에서 알자 전하가 얼마이냐를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지, 그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편하게 여기에 있는 적정 곡선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 그러면 얘가 pH 1 부근에서 보통은 시작을 해서 알칼리를 첨가해 가지고 적정을 합니다. pH 1에서 얘가 존재하는 형태는 pH 1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pKa 값보다도 작은 pH니까 pH가 값이 작다는 말은 용매인 물이 수소이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용질이 뭐로 작용해야만 돼? 염기로 작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야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산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소이온을 받은 형태.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라고? 산이다. 강산이다. 산에 대한 산도가 증가되게 된다. 그러면 pKa 값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강산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야. 반응 순서를 보게 되면 얘가 pKa 값이 2.2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겠지, 그치? 그 다음은 얘가 두 번째가 되니까 3.9니까 얘가 두 번째 반응을 해. 세 번째는 얘가 값이 세 번째가 되니까 9.9로서 세 번째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은 이것이 10.5가 되니까 얘가 네 번째 작용하는 작용기가 되는 거야. 이 상태가 pH가 1을 가정했지, 그지? pH 1을 가정한 거야. 그러면 pH 1 상태에서 얘는 전체에 대한 1, 2, 3, 4에 대한 전체 전하의 총합을 네트를 뭐라 한다고? 알자라 하는 거야. 네트는 영어고 알자는 우리말인 것이고 넷 차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알자 전하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알자 전하량은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해주면 돼. 얘는 전하량이 1번은 0이지, 그지? 2번은 0이 되게 되겠지. 3번은 플러스 1이지. 4번은 플러스 1이지. 이걸 4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돼.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pH 1에서 얘는 알자 전하가 플러스 2에 가깝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혹은 플러스 2라 해도 돼. 알겠지? 이제 pH를 계속 올려보자. 그러면 pH를 높이게 되면 얘가 무엇으로 작용을 해? 자, pH가 높아져. pH가 높아진다는 말은 물의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물이 용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빼앗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은 산으로 작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빼앗긴다는 거지. 빼앗기는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다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다. 되겠어, 이제? 그러면 pH가 2.2가 되게 되면 얘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여기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3번 작용기는 그대로 아직은 반응하지 않은 상태. 2번 작용기도 아직은 반응하지 않은 상태. 4번 작용기도 아직 반응하지 않은 상태. 이 표현 이해가 되겠어? 전부 산의 형태로 존재해. 이제 산염기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되
pKa 값과 같은 pH에서 조금 전에 연습했잖아.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는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 1번의 경우에는 얘가 산의 형태이고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공유 결합을 의미하는 거야. 작용기를 항상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공유 결합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C에 혹은 N에 공유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것의 농도가 여기 첨자는 얘는 전하야,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누가 질문하더라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공유전자 쌍을 표기한 거야. 그럼 이 표기 이해가 됐어? 이럴 때 우리는 전하량을 얼마로 계산하자? 그래서 얘는 농도가 같으니까 0과 마이너스 1의 중앙값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평균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얘는 전하가 0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어떻게 취급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된다. 중앙값이니까. 이들 전체에 대한 네트가 뭐가 된다고? 알짜 전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알짜 전하량은 플러스 2분의 3이 되게 된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면 자, 이제 pH를 또 높이자. pH를 높이면 이제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용하겠지. 얘는 이미 뭐가 된 거야? 작용을 해버린 거지. pH도 높여버렸으니까. 그러면 pH 3.9가 되게 되면 여기는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산의 형태. 이제 2번 작용기에서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에 대한 농도가 같겠지, 그치? 4번은 아직은 작용할 수 없는 상태. 여기는 이제 이미 산으로 작용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되겠지. 각각에 대한 전하량을 적어보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가 이제 얼마나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전체에 대한 산술적인 합을 네트라는 것이잖아. 그럼 네트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pH 9.95의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가 산염기 반응을 하고 있는 곳이지, 그지? 이때 같은 pKa와 같은 pH니까 산염기의 농도가 같다가 되겠지. 여기는 이미 이제 작용을 했으니까 염기의 형태. 얘는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산의 형태. 여기는 이미 반응을 해버렸으니까 염기의 형태. 얘는 평균 전하량을 얼마로 계산해 주면 돼? 플러스 2분의 1이라 하면 되겠지.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전체에 대한 네트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등전점 PI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 그랬어. 얘는 약속하기를 용질의 평균 알짜 전하가 0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H를 등전, PI라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알겠지? 혹은 용질이 평균 알짜가 0이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흰색으로 적어도 되고 노란색으로 적어도 되고, 알겠지?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책에는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야. 이 노란색을 내가 번역을 해준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평균 알짜 전하가 0인 상태이다는 뜻이야.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H를 무엇이라고 약속했다? 등전, PI라고 약속했다. 되겠지? 항상 우리 생태학 할 때 했었었지, 그지? 생태학 할 때 dt분의 d에는 r 곱하기 k분의 k-n 곱하기 n의 함수할 때 했었어요. 이게 기본 함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함수가 된다 그랬지. y equal a 곱하기 b의 함수 이대. a와 b의 합이 특정 상수를 만족한다. 이 k가 조금 전에 또 식에서 k를 또 오해하면 안 돼. 이럴 때 얘는 1 곱하기 9, 2 곱하기 8, 3 곱하기 7, 4 곱하기 6, 5 곱하기 5, 6 곱하기 4, 5 곱하기 3, 7 곱하기 3, 8 곱하기 2, 9 곱하기 1. 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a가 0, 0이거나 b가 0일 때 y는 0을 만족한다. 또 하나는 이 상태, 얘는 값이 9고 얘는 16이고 얘는 21이고 얘는 24고 얘는 25고 24, 21, 16, 9가 되지. A가 B와 같을 때 Y는 최대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일대의 델타가 얘는 7이 되게 되고 이때의 델타가 얘는 5가 되게 되고 이때는 델타 값이 3이 되게 되고 이때는 델타 값이 1이 되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럼 A에 대해서 얘가 값이 1씩 증가하는 거지. 1씩 증가할 때 델타 값이 감소하는 것이니까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뭐가 되게 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가 y가 dt분의 dn이라고 그랬지, 그치? dt분의 dn이니까 얘는 시간 t에 대한 n의 변화 함수지, 그치? 즉, 여긴 이 값이 식의 미분한 값이야. 기울기야. 그러면 얘는 여기 최대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최대가 되게 되고 여기까지 갈 때는 기울기의 값이 계속 증가가 되게 되고 가면 기울기는 계속 감소가 되게 되고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정확히 얘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값이 이론적인 뭐가 되게 돼? 변곡점이 되게 돼. 중앙값에서 여기가 중앙값이잖아. 중앙값에서 미분한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 몰라도 돼. 그리고 굳이 학교 현장에서 애들인데 소개 안 해줘도 돼. 왜냐면 지들 수학 배울 것이니까. 우리는 뭐라고만 얘기해 주면 되느냐면 S사 곡선에서 이론적인 변곡점은 중앙값이다라고만 알려주면 걔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얘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야. 알겠지?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는 뭐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그치? 함수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다루는 거야. 이론적 변곡점이 중앙값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물에서는 그래프가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커브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면 전부 이론적인 이 중앙값을 얘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X축 변인이 온도가 되게 되고 여기에 있는 Y축 변수가 상전이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이 기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상전이 온도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를 TM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초기 농도 곱하기 T가 되게 되면 초기 농도에 대해서 여기가 C0 T에 대한 것이면 이 값을 C0 T 0.5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활성제의 농도이고 여기가 활성제의 농도이고 여기가 단백질이나 효소의 상대 활성도가 되게 되면 이 값을 Effective Concentration 0.5로 하잖아. 혹은 EC50이라 하잖아. 50은 50%랑 상대값 50%란 뜻이고 0.5는 상대값 1에 대해 50%는 0.5 온 것이니까 그래서 EC50이라 하든지 EC 0.5로 하는 것이지. 여기가 기량제가 되게 돼. 저해제야. 여기가 상대 활성이 되게 되면 그래프는 반대가 되게 되지, 그지? 뒤집으면 되겠지, 이제는. 이렇게 시그모이드 커브가 되겠지. C0 T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저해하는 농도니까 Inhibitory Concentration 0.5로 하잖아. 혹은 Inhibitory Concentration 50%라는 거잖아. 전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이론적인 변곡점을 기준점 지표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어? 마찬가지 그러면 PI도 마찬가지다. pKa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pKa는 여기에 있는 이 완충지대에 대한 시그모이달 커브에서 뭐가 되게 돼? 이론적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시그모이달 커브에 대한 이론적인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S사 곡선은 이론적인 변곡점을 기준값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 PI도 마찬가지 되겠지? PI는 그러면 0이니까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정중앙값이 얼마를 만족하게 돼? 0을 만족하게 되겠지. 그래서 PI는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이론치는. 그러면 PI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마. 왜요? 하지 말고 우리는 외우자 알겠지? PI는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이다. 이게 실제 값이 아니고 뭐라고? 이론치야, 이론치. 우리는 실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왜냐하면 실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론 값을 구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PI가 하나는 pKa 값이 3.9, 하나는 pKa 값이 9.9. 이것이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이니까 둘에 대한 중앙값. 그래서 값이 6이 되게 된다. 그 말은 이 트리펩티드는 pH 6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게 된다는 얘기야. PI도 마찬가지. 얘도 용질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그지? pKa든 PI든 다 똑같아. 대신 pKa는 pKa는 K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지? 평형. 화학 평형에서의 P 값일 거예요. PI는 I가 전기에 대한, 즉,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값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PI가 pH보다 작아. 얘는 누구의 것이라고? 용질. 얘는 누구의 것이라고? 용매. 그러면 수소이온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용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용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이 용매에게 수소이온을 줘야만 돼. 그러면 얘가 용질, 얘가 용매. 그러면 용질에서 용매로 수소이온이 전달이 되게 돼. 그럼 용질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렸어. 그럼 플러스를 잃어버렸으니까 0보다 플러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게 돼?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PI가 pH보다 작을 때는 용질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엄전화가 된다. 되겠어? 반대로 PI가 pH보다 높을 때는 얘가 용질이고 얘가 용매이면 이제 수소이온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용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용매에서 용질로 수소이온을 주니까 용질은 받아들여야만 돼. 플러스를 받는데 PI가 0이야. 0보다 플러스를 받으면 뭐가 되게 돼? 양전화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PI가 pH보다 크면 얘는 양전화를 가지게 되는 거야. 됐어? 트리펩티드의 pKa 값이 이론적 등전점이 6이다. pH 9라 했으니까 pH 9에서는 PI와 pH를 비교하면 PI가 작아. PI가 작으니까 용질이 어떤 상태? 엄전화이다. 엄전화를 띠고 있으니까 얘는 전기운동을 하게 되면 음극에서 당연히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미연은 플러스를 하면 되겠지. 극으로라고 했으니까. 자꾸 실수한다. 6이 아니고 6.9다. 6.9. 여기도 6.9. 오늘 산수가 안 되네. 정리되겠지? 4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